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잘 아실 것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중앙대 도고동문학과 교수시고 독일유럽연구센터 소장이신 김누리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쟁적인 교육을 시키는지를 지표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 네 나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 네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경쟁교육이 가장 심한 걸로 악명이 높은 네 나라예요. 악명이 높은 그 네 나라의 경쟁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한국은 이 네 나라 중에서도 가장 경쟁교육이 심한 나라입니다. 대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에게 고등학교 시절은 어떤 시절이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보세요. 여기 한국의 학생들은 81%가 무려 전쟁터라고 답하고 있어요. 전쟁터. 고등학교 시절이 전쟁터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중국과 미국은 약 40%예요. 우리의 딱 절반이에요. 한국의 교육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교육이 심하다고 하는 이 네 나라 중에서도 가장 경쟁이 심한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지표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이런 교육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가장 행복해야 될 중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 TV에 자주 나오는 독일 학생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고등학교 시절을 무엇으로 기억하느냐? 이 셋 중에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래요. 저는 여기 없어요. 여기 없대요. 전쟁터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광장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뭐였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은 하루하루가 축제였어요. 파티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파티였대요. 파티. 제가 순간적으로 그 얘기를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전쟁터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파티라고 얘기를 하니까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독일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알잖아요. 독일 애들에게 있어서 중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파티인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황금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입니다. 매일매일 연극 보러 가고 오페라 보러 가고 오케스트라 들어가고 여행 가고 또 다른 사람과 깊은 연애를 하고 이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예요. 수능을 창시한 고려대 교육학과 박도순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공부 왜 하느냐? 재밌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정말 재밌어서 하는 걸로 했습니까? 억지로 했습니까? 좋은 학교라고 하는 기준은 입장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방학이 싫어야 됩니다. 방학보다 빨리 개학을 왜 하느냐고 쫓아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사는 활동이 즐거워야 되고 학교 친구들 간의 관계도 즐거워야 되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 경우에는 공부라는 것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 돼야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특히 매일 파티라는 말에 김누리 교수님은 울컥했다 하시는데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우리나라 어른 중 이런 감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 뇌가 없는 문해증 환자이거나 사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어디 독일의 다니엘만 행복했겠습니까? 유럽의 모든 학생들이 그렇고 미국 학생들도 그렇겠죠. 우리나라 학생이 어떤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봤더니 OECD 국가 중 꼴찌를 했습니다. 1위 네덜란드가 100점 만점, 우리나라는 60점이 나왔는데요. 역시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밤 10시 서울의 학원가. 가방을 맨 학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학원에서 5시간을 보냈지만 집에 가더라도 쉴 틈도 없이 또다시 숙제에 매달려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 것 같아요. 4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체험학습 신청을 한 뒤 학원에서 특목고 준비를 하는 편법도 판치고 있습니다. 예술중 입시를 위해 한두 달쯤 학교를 빼먹는 일은 흔한 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이후에는 거의 학교 수업을 포기하고 학원 수업에 매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는 건강과 개인 행복, 학교 생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쳐 주관적 행복 지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미래에 대한 그 암울함도 있고. 성장 과정에서 누려야 할 요소들을 조사한 결핍 지수도 54.8%로 OECD 최악이었습니다. 특히 음악과 스포츠 등 정기적인 취미 활동과 여가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가 열악하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업과 여가에 있어서 이 균형을 잃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학생만 불행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애들이 행복하고 학교에 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데 선진국 소리를 듣는 한국만 못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어른들은 아이들을 불행하게 한 책임으로 교육개혁을 못하면 모두 동해바다에 빠져 죽을 각오로 교육개혁을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필히 이루어야 한다는 중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OECD 선진국 중에서도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인 국가인 진화인이 되었습니다. 정치는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민주주의가 후퇴했지만 아시아에서 일본에 버금가는 정치 선진국입니다. 경제도 말할 것도 없이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교육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진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 선진국이 아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자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경제가 이렇게 발전한 원동력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 동영상, 일본에 예속된 한국 경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최선진국 미국에 유학을 많이 갑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1위, 다음 인도,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유럽의 모든 선진국 일본 등은 미국 유학을 아시아 3국같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가질 않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미국에 유학생이 많다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 교육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그 나라 국민을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니 못 믿으니 후진국이란 것입니다. 교육 선진국이면 왜 힘들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기러기 아빠하며 가족이 오랜 동안 다 떨어져서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여 유학을 보내겠습니까? 오래 떨어져 있어 애들 따라 미국에 간 여자, 한국에 홀로 남아있는 남자가 바람이 나 이혼했다는 것이 뉴스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정도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가 교육 후진국이지 선진국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이 건물은 서울 목동에 있는 건물 전체가 초중고등생을 위한 학원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학원입니다. 목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강남의 대치동, 노원구 중계동도 똑같습니다. 다운타운의 상가 전체가 학원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기이한 현상입니다. 여기가 대치동 학원가. 여기 바깥에 늘어서 있는 자동차들을 보세요. 지금이 10시입니다. 이제 학원이 끝날 시간이니까 코로나든 뭐든 다 상관없이 차들이 그냥 옆에 빼곡히 서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다들 픽업하려고 이렇게 서 있죠. 아유. 요새는 밤 10시 이후 학원 금지로 줄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 12시 넘어까지 학원에서 공부. 지금도 대치동에 가면 밤 10시에 아이들을 차에 태워 가려고 승용차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교육비 문제.
심지어 노래방에 가면 멀쩡한 가정주부들이 애들 학원비 때문에 도움이 나온다고 하고 간혹 몸도 파는 사람도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미스 유니버스에서 몇 번이나 당선되고 여자들이 미인인데 최근에는 나라가 못살게 되어 외국으로 매춘부로 나간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먹고 살려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애들 사교육비 대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더구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에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또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 다른 나라에 없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면 분명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보다 초등학교부터 고3 때까지 12년을 토 일요일도 안 쉬고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면 어른이 되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몇 배 똑똑해져서 일을 잘해야 하는데 훨씬 더 못합니다. 온 국민이 바보같이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는 2019년 2월 11일 조선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차량 한 대당 평균 생산시간 지표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은 이미 낙제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의 평균 생산시간은 26.8시간으로 토요타 24.1시간, 포드 21.3시간, GM 23.4시간 등 주요 경쟁사들보다 길었다. 각 공장별 평균 생산시간을 비교해보면 국내 자동차 공장의 저조한 생산성이 더욱 눈에 띈다. 르노가 운영하는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은 16.24시간, 포드의 독일 쾰른 공장은 16.75시간으로 현대차보다 효율이 훨씬 높았다. 반면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은 20.86시간으로 국내에서는 생산성이 가장 높았지만 해외 공장에는 뒤처졌다. 지난해 문을 닫은 한국 GM 군산 공장은 평균 생산시간이 르노 바야돌리드 공장의 3배가 넘는 59.31시간에 달했다. 전 세계에 없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 이유를 분석을 해봅시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한국은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사회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가 미국식이에요. 모든 제도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가 사실상 미국의 제도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 즉 한국인의 영혼도 미국인의 영혼과 거의 같다.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제도의 미국화와 영혼의 미국화를 합쳐서 저는 총체적 미국화라는 개념을 써요. 총체적 미국화. 한국은 완전히 총체적으로 미국화된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볼게요. 교육제도 한번 볼까요? 대학 어때요? 대학. 막 경쟁을 해가지고 막 경쟁을 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이 대학들은 또 막 엘리트 대학 시스템이 있어요. 1등 대학, 2등 대학, 3등 대학, 4등 대학 이렇게 있죠.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쫙 있죠. 서울대, 연대, 고대 어쩌고 저쩌고 쫙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대학의 엘리트 대학 시스템 완전 미국식입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엘리트 대학 시스템이 없습니다. 유럽과 미국 혹은 영미 모델은 전혀 다른 모델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대학 등록금. 영국도 엄청나게 비싸요. 미국도 엄청나게 비싸죠. 미국이 총량으로 봐선 가장 비싸요. 미국이. 한국이 전에는 2등이었어요.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의 총량이.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대학 등록금은 세계 1위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등록금을 우리가 내는 것도 완전 미국식 모델을 따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럽은 어떤가요? 유럽은 대학 등록금 없죠? 아까 엘리트 대학 시스템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생활비를 줘요. 오히려 유럽의 경우는. 그래서 대체로 지금 독일에선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를 매월 주죠. 생활비로. 그걸 바펙이라고 해요. 바펙.
이라는 이름으로 줘요. 완전히 다른 사회인 거예요. 다른 사회. 굉장히 강도 높은 경쟁을 시키는 대학 입시, 그 다음에 엘리트 대학 시스템, 그 다음에 엄청나게 높은 학비, 이게 전부 다 미국식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입학 시험 자체가 없어요. 대학 입학 시험 자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시험만 보는 거예요. 그걸 아비투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비투어.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프랑스는 그걸 바칼로레아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아비투어는 거의 다 붙어요. 90% 이상. 대학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아이들은 다 붙어요. 그러면 독일의 학문 수준이 떨어지는가? 그래요? 이렇게 교육개혁을 하고 나서 사실은 노벨상, 특히 학문 관련된 노벨상이 더 늘었어요. 그렇다고 유럽의 제도가 미국보다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세계 평화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지배는 아니지만 비유하여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 국가가 된 원동력은 미국 교육에서 온 것입니다. 단지 미국에서는 잘 작동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작동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원인을 알아보겠지만 미국과 문화도 다르고 특히 미국은 땅이 넓어 자원이 많고 잘 살아 우리나라 같이 죽기 살기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한국에서 해온 것은 그저 입시 방식을 뜯어 고치는 걸 교육개혁이라고 해왔어요. 그래서 교육개혁이란 말이 너무나 한국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누더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교육개혁이란 말을 안 쓰고 한국에서 지금 유일한 교육을 바꾸는 방법은 교육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혁명이 지금 꼭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0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 전 세계 교육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교육제도, 대학 입시제도를 보시면 왜 교육개혁을 못했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육당국자들이 보도를 안 하니 전 세계 교육 선진국에서는 이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제도를 안 하는지를 모릅니다. 국민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자주 바뀌어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뀐 현재의 수능 같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학 입학고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에서 61년 5.16 박정희 쿠데타까지가 이승만 정권입니다. 이때는 대학도 몇 개 없고 대학에 입학하려면 대학별 시험으로 대학마다 국영수 등 모든 과목을 시험 봤습니다. 대학마다 난이도가 달랐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부정입학이나 정원보다 많은 학생을 모집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1954년 대입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고사인 대입연합자격고사를 도입했습니다. 지금의 수능과 다르게 커트라인이 있어 떨어지면 대학을 못 가는 자격고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학 입학고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가 유출되고 탈락자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각 대학 입학은 일체 자유경쟁에 맡겨라고 지시했고 연합고사는 시행 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폐지한 진짜 이유는 의외로 떨어진 고위층 자녀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입에 국가의 개입이 거세졌습니다. 해방 이후 대학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졸 고학력자가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반면 농촌은 쇠퇴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학 입학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대학만국론이라는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군사정부는 대학 입학 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국가고사를 신설해 1962학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국가고사는 합격자를 전체 대학 정원의 110%로 정했습니다. 사실 110%는 너무 적어 합격자들이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면서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대거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해서 일부 사립대는 존립이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국가고사는 준비 부족으로 시행 2년 만에 폐지되고 대입은 기존 대학별 단독 시험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대학별 시험은 대부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하는 본고사 방식이었습니다. 대학은 여기에 고교 내신 성적과 신체 검사 등을 반영해 선발했습니다. 일부 사립대학은 정원의 10% 정도를 내신 성적만 반영해 무시험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러나 무시험 전형은 권력층 자녀의 부정입학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정원을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여전히 있어 이번에는 정원의 150%로 하여 대학 입학 자격 예비고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비고사에 합격하면 대학별 본고사를 보는 이 제도는 1982년까지 계속 시행되었습니다. 프랑스는 1808년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바칼로레아라는 국가 대입 자격고사를 시행했습니다. 당락이 있는 자격고사입니다. 200년 동안 시험 과목이 바뀌거나 합격률이 달라지는 것 이외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독일은 18세기 중반 아비투어라는 국가 대입 자격고사를 시행했습니다. 역시 당락이 있는 자격고사입니다. 20세기 초 폐지론이 잠깐 있었지만 300년 동안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시험 과목이 바뀌거나 합격률이 달라지는 것 이외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1902년 SAT라는 이름의 국가적인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당락이 있는 자격고사가 아니고 대학에서 참고만 했습니다. 100년 동안 거의 변화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를 보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쿠데타에 의한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을 만회하기 위해 포퓰리즘 즉 인기영합 정책을 남발했는데 그중 하나가 1981년 대학 정원을 10만 명 대폭 늘리고 예비고사를 이름만 학력고사로 바꾸어 커트라인을 없애 불합격자가 없게 하였습니다. 1993년에서 1998년 김영삼 정부 1994년 김영삼 정부는 현재까지도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SAT를 모방했으나 변질되어 SAT와는 전혀 다른 전세계 교육 선진국에서는 수능 같은 시험을 찾아볼 수 없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시험을 시행했습니다.